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5일 오후 4시입니다. 요사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는 이 정권의 보조와 같이 맞추어 가는데 이게 매우 위험합니다. 이 보통 정권이 아니라 광우병 선동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그 지지 세력이 그렇다 이야기죠. 이 문재인 정권은 그 구성 멤버가 선동의 도사들입니다. 거기다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권력을 선동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이 냉정하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의 속성이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이를 일이라고 보도하지 않고 한 그걸 몇 배로 부풀려서 보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습성. 이게 결합이 되면은 놀라울 정도의 가공할 사태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다 현실과 동떨어진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안개와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안개 무섭죠. 그러나 안개 그게 뭔데 하고 딱 맞서는 사람한테는 안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개라는 공포를 만들어내면은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론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팩트로 무장을 하고 특히 수치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이 고의적으로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공포를 조성하는 쪽의 보도를 하는데 확진자 중심의 보도가 바로 그겁니다. 확진자가 계속 3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라고 막 보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확진자가 그렇게 늘면은 사망자도 그렇게 같이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망자 보도는 또 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 확진자를 보도할 때는 몇 사람을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분모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객관적으로 이게 판단이 가능한데 요사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검사 수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그 부분도 슬쩍 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쓴 기사가 센세이셔널하게 보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폭발 사고에서 사망자 1명, 부상자 100명인데 요걸 크게 제목을 뽑도록 하려면은 100명이 사상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100명이 사상했으면 99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는 이야기도 되고 1명이 죽고 99명이 다쳤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이게 언론의 이 통제하기가 참 힘든 습성입니다. 습성. 이게 코로나의 재확산 때 적용되니까 얼토당토 않는 공포 분위기가 지금 한국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냉정한 수치로 지금 접근한다면 오늘 말이죠. 신규 확진자는 264명. 이는 국내 통계입니다. 그리고 해외 유입 16명을 포함하면 신규 확진자가 280명입니다. 그런데 몇 명을 조사를 해서 280명이 나왔느냐 하면은 21,415명을 조사를 해서 28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중하고 또는 중증 환자, 위독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38명입니다. 위독한 사람이 38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사망자는 310명으로서 치사율은 1.73%로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사망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감기에 몇 사람이 걸렸다. 감기에 지금 500만 명이 걸렸습니다. 하는 걸 가지고 보도를 할 겁니까? 아니면은 감기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10명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10명이라고 하면은 감기 500만 명 걸렸다는 그 뉴스는 별것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인명이죠. 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명인데 이 결과입니다. 코로나의 결과가 인명입니다. 이 확진이라든지 이건 과정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은 사람 인명 손실로서 이 사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물론 미국이야 지금 사망자가 20만 명을 육박을 하고 있고 유럽에 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은 사망자가 수만 명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자가 310명이라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걸 통해서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정부나 언론의 반응이 이게 과잉이 아니냐. 그러면은 방역은 100% 해야 된다. 아니 150%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럼 경제가 망가져 버립니다. 여기에는 비례관계가 적용돼야 되죠. 310명이 올해 들어서 310명이 죽는 사안이면은 거기에 준하는 대응을 해야 되지. 파리 잡기 위해서 도끼를 휘두르다가 사람을 잡는다든지 빈대 잡기 위해서 집을 불태운다든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분히 이 정권과 언론이 이렇게 합세를 해가지고 이런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계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선 사망자 말이죠. 310명은 세월호 사망자보다 6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5일 전으로 해가지고 사망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월 13일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8월 13일에 상황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사망자는 305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치사율은 2.06%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리를 치고 12일이 흐른 오늘 현재 사망자는 305명에서 5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일 동안 5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반가운 소식은 치사율이 2.06%에서 1.73%로 상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거 좋은 뉴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보도하는 언론기관 보셨어요? 12일 동안에 5명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5명은 대통령이 죽는 것보다 더 애통하죠. 그러나 국정을 맡는 사람, 언론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12일간에 지금 통계는 안 잡히지만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일까? 독감과 독감에 기인한 이 병을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건 추정입니다. 과거에 통계를 봐서 그렇습니다. 12일간에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한 84명쯤 될 겁니다. 하루에 한 7명씩요. 그러나 올해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독감 환자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도 누군가 해봐야 됩니다. 마스크를 하고 다니니까 독감이 예방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독감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난 숫자가 몇 명이냐. 그 숫자하고 코로나로 사망한 숫자를 비교를 하면은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이 기간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교통사고 하루 평균 10명 사망입니다. 그러면은 120명입니다. 그 다음에 끔찍한 것은 자살자입니다. 한국은 지금 자살률이 세계에서 2등입니다. 리투아니아 다음입니다. 하루에 한 30명씩 자살합니다. 그러면 12일 동안에 360명이 자살했습니다. 자살자 360명, 독감 사망자 80명, 교통사고 120명, 코로나는 5명.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태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심을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잉 대응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잉 대응이라는 게 줄이면은 두 글자로 줄이면 선동입니다. 더구나 절대 선동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정권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 선동을 하는데 앞장서니까 이게 허상이 막 만들어집니다.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시무시한 안개가, 밤안개가 막 이 한반도를, 한국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 며칠 전에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위시한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은 사실상 테러 집단이다. 테러 집단화한 극우 세력을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 테러 집단이랍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숫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가 이제 재확산의 주범이었다는 말은 틀립니다. 틀렸어요. 그 통계는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광화문 집회 관련자 5,501명을 검사했더니 45명이 양성인데 0.9%고 이것은 전국 평균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 대구 같은 데 가면요 0.2%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무슨 광화문 8.15 집회가 극우 생화학 테러 집단 사이비 종교 뿌리 뽑아야 한다. 아니면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된다. 이것하고 어울리는 숫자냐 이거예요. 더구나 어제부터는 민노총 집회에서도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또 언론이 살 바뀔 겁니다. 광화문 집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민노총 집회까지 같이 욕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비판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아주 또 어떤 용어를 쓸지 이 한국의 비겁한 언론이 얼마나 표변을 하는지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마치 미국에서 옛날 백인 흑인 차별을 할 때 흑인 취급을 받고 있는 거 아닌지,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취급을 받고 있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범죄 용의자 비슷하게 보기도 하고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감염자 군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공장소 또는 병원에서 문진표를 만들 때 광화문 집회에 왔다고 하면은 일단 출입을 제한하는 이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정권과 언론이 특히 대통령이 앞장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지금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방역당국에 넘기고, 방역당국은 그걸 또 행정기관에 넘겨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30분 이상 참석한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전화를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으라고, 검사를 받으라고. 이게 보통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전화 오면은, 아니 당신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하면서 꼬치꼬치 묻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추궁을 하면은 혹시 이게 방해죄로 구속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에 휩쓸린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몇만 명의 전화번호를 당국이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궁을 한다 이겁니다. 추궁. 그런데 추궁을 하더라도 테러 집단, 테러 용의자한테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별 위험군도 아닌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언제까지 검사를 받으시라고, 안 받으면은 나중에 구상권 뭐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게 과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거슬리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이 좌파 단체의 뭐 필두쯤 되는 정교조 민노총, 그리고 민변이라고 하는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 정보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기지국 접속 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몇 달 전에 했습니다. 요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요 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다릅니다. 요거는 이태원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즉 당국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번호를 추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의 사생활이라든지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이건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지금 헌법 그 관련 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해달라고 지금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 복잡한 거는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 앞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 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20년 7월 29일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5월 18일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이태원을 방문한 약 1만 명의 사람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하고 수집 처리한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이태원 방문자들의 기지국 정보 처리 행위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 2호 제76조의 2, 제1항 및 제2항도 헌법심판 대상입니다. 이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외국에서 문명국가에서는 이런 일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현안 사안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어떤 테러 분자가 폭탄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에서 할지 모른다. 이럴 때는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12일 사이에 사망자 5명이 추가된 사건입니다. 사망자 5명, 가끔 언론에 뭐 자동차 전면 충돌을 해가지고 일가족 뭐 5명 죽고 6명 죽고 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권이 선동하고 언론이 거기에 견제를 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고 하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권력에 의한 통제 강화고 여기에 전체주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독재와 전체주의가 다릅니다. 독재는 공적 생활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고 전체주의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사적 자유까지 침해하는 이것은 여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방역을 명분으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 방역을 명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과장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을 하고 인간의 사생활을 보통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인간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런 과도한 규제를 방치를 하면은 그야말로 코로나 독재를 넘어서 코로나 파쇼, 코로나 전체주의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984 조지 오웰에 쓴 1984라는 소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